쿵. 새벽 3시 낡은 아파트 문이 무너지는 소리에 박소연은 악몽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다. 새벽 3시 박소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폭발하듯 부서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검은 제복의 사내들이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평생 들어왔던 그 차별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동양인. 그들에게 박소연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결의가 얼마나 단단한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젊은 여성이 거대한 외국 권력과 맞서 싸운 실화입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우리 민족이 100년 넘게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산책하시는 분, 집안일 하시는 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계신 분 모두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2024년 10월 파리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웠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13구 변두리. 이곳은 관광객들이 찾는 에펠탑이나 샹젤리제와는 전혀 다른 파리의 뒷골목이었죠. 중국 식당들과 베트남 쌀국수 집들 사이 오래된 4층 건물 3층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31세 박소연이 지난 1년 반 동안 살아온 공간이었죠. 책상 위엔 프랑스어로 빼곡히 적힌 법률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엔 복잡한 유럽연합 규정들이 가득했어요. 소연의 방은 16평방미터, 한국으로 치면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에 걸린 검은색 정장이 눈에 띄었죠. 멀리서 보면 평범한 양복 같았지만 그건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발급한 검사 정복이었어요. 가슴팍에 작게 새겨진 금색 문양, 깨끗하게 다려진 재킷. 하지만 이 허름한 동네에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28배 검사 시험에 합격했고 2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더 넓은 세계에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재 밀매, 위조 예술품 거래, 이런 국제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유럽의 법체계를 배워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법무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경쟁을 뚫고 선발되어 파리 소르본 대학 국제형사법 과정과 프랑스 사법부가 운영하는 문화재 범죄 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고 그들이 다루는 사건들은 실제 진행 중인 국제수사와 연결되어 있었죠. 소연이 현재 조사 중인 건 거대한 예술품 밀수 조직에 관한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경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도난당한 아시아 문화재를 유럽 전역에 유통시키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백 장의 경매 기록을 분석하고 가짜 증명서들을 추적하며 국제형사재판소 제출용 고발장을 준비했어요. 이 모든 건 절대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정체가 노출되는 순간 그녀의 안전은 물론 수사 전체가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변두리 동네에서 평범한 동양인 유학생으로 살았습니다. 서툰 프랑스어, 소심한 태도,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소연은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국제형사재판소 제출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고발장의 핵심 증거들을 재확인해야 했죠. 노트북 화면엔 프랑스어와 영어가 뒤섞인 복잡한 문서들이 빼곡했고 소연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5분 소연은 미지근한 커피를 홀짝이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조직 우두머리와 프랑스 경찰 고위층 사이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대목. 그녀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이 조직은 프랑스 경찰 일부를 매수해 수사를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파리 경찰청 소속 인물들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문화재 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밀수를 묵인하고 때론 직접 도운 이들.
소연의 문서엔 그들의 이름과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새벽 2시 55분 소연은 마침내 마지막 단락을 완성했어요.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지도교수에게 최종본을 보내고 한국 법무부와 화상회의를 하면 되는 거였죠.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현관문이 거대한 충격에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소연은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나무 파편과 함께 세 개의 검은 그림자가 밀려 들어왔고 강렬한 손전등빛이 소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손들어. 지금 당장. 거친 프랑스어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소연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3명의 경찰관 모두 검은색 제복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죠. 가운데 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머리, 날카로운 매부리코, 거만함이 가득한 표정. 가슴팍 명찰엔 뒤봉 경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연? 뒤봉이 물었어요. 그는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이상하게 발음했습니다. 박쇼엔 마치 조롱하듯이.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신지요? 영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뒤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장? 동양인이 프랑스 법을 아는 척하네. 우리는 이 건물에서 불법 물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 긴급 수색이야. 소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6조 긴급 수색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했죠. 저는 어떤 불법 물품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66조는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소연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뒤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 닥쳐. 여기가 한국인가? 감히 우리한테 법을 가르치려 들어? 그는 뒤를 돌아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수색해. 구석구석 다 뒤져. 젊은 경관 하나가 망설였어요. 경감님, 하지만 영장 없이는. 루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뒤봉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내가 25년 동안 이 구역을 관할했어.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루소라고 불린 경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분명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책상 서랍을 가리켰어요. 제 휴대전화를 꺼내도 될까요?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 치워. 뒤봉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소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전화는 나중에 해. 지금은 가만히 있어.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뒤봉이 비웃었죠. 너 같은 동양인 유학생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민청에 신고라도 할 거야? 그는 책상 위 서류들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건 또 뭐야? 중국어야? 뒤봉이 서류를 발로 차며 물었습니다. 한국어입니다. 소연이 대답했어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잖아. 뒤봉이 무시하듯 말했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복잡한 법률 용어들, 각주와 참고 문헌들. 그에겐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학술 자료일 뿐이었어요. 대학 과제나 하고 있었나 보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켰어요. 뒤봉은 그 문서의 진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고발장은 고도로 전문적인 법률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핵심 정보들은 암호화된 각주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다른 경관이 침대 밑을 뒤지고 여경은 작은 부엌을 수색했습니다. 경감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소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뒤봉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잘 찾아. 옷장 안 매트리스 밑까지. 하지만 경감님, 제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루소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뒤봉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죠. 소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루소 경관님, 지금 이 수색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혐의 없이 주거를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익명 제보만으로는 영장 없는 수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루소는 잠시 흔들렸어요. 그는 소연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경찰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였으니까요. 닥쳐. 뒤봉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법이야, 아니면 이동양인이 법이야? 계속 찾아. 그는 벽에 걸린 검은 정장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뒤봉이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정장입니다. 발표할 때 입는 거예요. 소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뒤봉은 옷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재단 금색 단추들. 뭔가 격식 있어 보이는 옷이었죠. 하지만 그는 가슴팍에 작게 새겨진 대한민국 검찰 문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정장이네. 동양 스타일인가? 뒤봉이 옷을 던지며 말했어요. 그는 계속 서랍을 뒤지다가 한국 법무부 로고가 찍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연수 승인서, 장학금 증명서. 다행히 대부분 한국어였고 프랑스어 요약은 추상적이었죠. 대학 서류권. 뒤봉이 흥미를 잃은 듯 종이를 던졌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관찰하며 깨달았어요. 이 수색은 진짜 불법 물품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뒤봉이 집중하는 건 서류와 전자기기였죠. 그들은 내 조사 자료를 찾고 있어. 소연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행히 모든 중요 파일은 삼중 암호화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고 노트북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경감님. 여경이 말했습니다. 뒤봉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불가능해. 정보가 확실했는데. 그는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뭔가 숨긴 거 있지? 어디다 감췄어?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습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묻고 싶네요. 누가 저에 대해 무슨 제보를 했죠? 저는 최소한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뒤봉은 당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거나 울거나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동양인 여자는 마치 법정의 선 변호사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뒤봉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우리 일을 하는 거야. 당신들의 일이 무고한 시민을 새벽에 습격하는 건가요? 소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장도 없이 제 집에 침입당하고 제 물건들이 뒤지게 되고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 평등, 박애입니까? 루소의 표정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그는 경찰이 된 이유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하는 일은 정반대였죠. 경감님, 정말 그만하시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루소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닥치라니까. 뒤봉이 소리쳤어요. 좁은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뒤봉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좋아. 불법 물품은 없다 치자. 하지만 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권이랑 비자 보여줘.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있어요. 침대 옆 의자 위에. 뒤봉이 가방을 뒤졌어요. 여권, 학생 비자, 체류증,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비자 기한도 8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대학 등록증도 유효했죠. 그는 문제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채, 운이 좋네. 뒤봉이 중얼거렸어요. 다 정상이에요, 경감님. 여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뒤봉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찾아야만 했어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 뒤봉이 소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혹시 이 동네에서 수상한 아시아인들 본 적 있어? 불법 거래하는 중국인들 말이야. 없습니다. 소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해.
이 동네는 위험하거든. 특히 너 같은 동양 여자한테는. 명백한 위협이었죠. 3명의 경찰은 부서진 문을 그대로 둔 채 떠났어요.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죠. 경찰들이 떠난 후 소연의 작은 방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부서진 문짝이 반쯤 열린 채 삐걱거렸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10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깨진 문틈으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소연은 그 어떤 것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상세히 기록했죠. 시간, 경찰관들의 이름과 계급, 그들이 한 모든 말과 행동. 특히 뒤봉 경감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타이핑하는 동안 소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며 배운 첫 번째 원칙, 감정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만 증거는 즉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 문서 작성을 마친 소연은 침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 좁은 틈새에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 주에 설치해둔 거였죠. 이 동네의 치안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뒤봉의 거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양인이 프랑스 법을 아는 척하네. 너 같은 동양인 유학생이 뭘 할 수 있는데?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잖아. 소연의 침착한 항변도 루소의 망설임도 뒤봉의 위협도 모두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소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강력한 증거였죠. 불법 수색, 인종차별, 직권 남용,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녹음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긴 후 3중 암호화에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버 3곳에 업로드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서버, 프랑스 대학 서버, 그리고 개인 보안 서버에.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소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죠. 멀리서 쓰레기 수거 트럭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도시는 곧 깨어날 거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뒤봉의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익명 제보라는 핑계, 영장 없는 수색, 특히 서류와 전자기기에 집중한 점.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죠. 그들이 내 정체를 알고 있을까?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의심하는 단계일까? 만약 뒤봉이 그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다면 더 신중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는 건 프랑스 경찰에게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그는 소연을 단순한 동양인 유학생으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연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그녀는 지도교수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 특별수장고를 방문했었습니다. 도난 문화재 감정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혹시 그때 누군가 그녀를 봤을까요? 혹시 밀수 조직의 정보원이 경계 차원에서 이 지역에 사는 아시아인들을 조사하기로 했을까요? 소연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뒤봉이 돌려준 전화였죠.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마르텐 검사. 프랑스 국가범죄대책본부에서 그녀의 연수를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이 일을 보고하는 순간 그녀의 비밀 프로젝트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소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고발장 제출까지 사흘.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뒤봉은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연은 부서진 문을 바라봤어요. 당장 수리해야 했지만 새벽 4시에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일단 책상과 의자를 문 앞에 바리케이드처럼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가구를 옮기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보낸 공문이었죠. 지난달 받은 것인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소연 검사의 해외 연수 중간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함. 특히 국제문화재 범죄 수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대한민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치하함. 소연은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치하함.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개인적 야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야.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재 도둑들을 막기 위한 일이야. 그녀가 추적하는 조직은 매년 수십억 유로 규모의 아시아 문화재를 밀수하고 있었어요. 고려청자, 조선백자, 불교 유물들이 가짜 증명서와 함께 유럽 부자들의 개인 컬렉션으로 팔려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훔치는 범죄였어요. 소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고발장을 열어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들, 가짜 경매 기록들,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명단. 모든 것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명단 한쪽에 소연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뒤봉, 파리경찰청 13구 담당 경감.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의 수색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뒤봉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표적으로 삼은 거였죠. 아마도 조직 내부에서 정보가 샜을 거예요. 아시아인 수사관이 파리에서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하지만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기에 이 지역 아시아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소연은 깨달았어요. 그들이 나를 찾고 있어. 소연은 즉시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었어요. 마르텐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신변 위협 가능성. 하지만 프로젝트 계속 진행. 연락 바람. 메시지를 보낸 후 소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프랑스 당국도 알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오전 5시 반 소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마르텐 검사였습니다. 박 검사,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오전 8시 샹젤리제 카페 플로르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지 마세요.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소연은 서둘러 중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여권, 그리고 검사 신분증. 부서진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1년 반 동안 살았던 작은 방.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모든 그림자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소연은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뒤를 확인했죠.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빵집에서는 크루아상 굽는 냄새가 났고 카페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죠. 평범한 파리의 아침. 하지만 소연의 세계는 지난밤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대가일까? 소연은 생각했어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건?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녀만이 아니라는 것을.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지 못한 나라들, 가짜 유물에 속은 박물관들, 진품을 빼앗긴 후 가짜를 진품인 줄 알고 전시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런 범죄 조직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어. 소연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해낼 거야. 오전 8시 샹젤리제 카페 플로르.
파리의 상징적인 카페 중 하나였죠. 소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출근길 파리지행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소연에게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각 8시 마르탱 검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백발 신사,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의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40대 후반의 아시아 여성이 들어왔어요. 박 검사님. 마르탱이 한국식 인사를 하며 앉았습니다. 급하게 불러 죄송합니다. 이분은 김미영 경감입니다. 인터폴 파리 지부 문화재 범죄 담당이에요. 김 경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박 검사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재불 교포 2세예요. 당신이 추적하는 조직, 우리도 3년째 쫓고 있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럼 제 정체를. 공식적으론 모릅니다. 마르탱이 재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린 같은 편이에요. 당신의 메시지를 받고 새벽 사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뒤봉, 그자는 우리도 감시 중이었어요. 김경감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뒤봉은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에요. 그는 그림자 상인이라 불리는 국제 밀수 조직의 핵심 협력자입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도난 신고를 묵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때론 직접 문화재를 빼돌리기도 했죠.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도 그걸 뒷받침합니다. 스위스 계좌, 룩셈부르크 페이퍼 컴퍼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고발장 초안을 받습니다. 마르탱이 말했어요. 지도 교수님이 극비리에 공유해 주셨어요. 놀라운 수준이더군요. 우리가 3년간 수집한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위험에 노출됐어요. 김경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수색은 시작에 불과해요. 조직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고발장 제출까지 사흘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마르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우린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아니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6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 문화재를 훔쳐갈 거라는 거예요. 김경감이 소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0년 프랑스 개인 수집가 집에서 고려 청자를 발견했을 때였죠. 1970년대에 도난당한 거였어요. 4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우리 문화재를요. 소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되찾으셨나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집에 협박 편지가 왔고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심지어 납치 시도도 있었죠. 김경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 청자를 한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네요 라고.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되찾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르탱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들 정말 고집스럽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24시간 보호를 받아야 하고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소연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계속 작업은 해야 해요. 고발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김경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안전가옥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가 수집한 추가 증거예요. 뒤봉의 최근 거래 내역, 조직의 새로운 루트, 그리고 며칠 전 도난당한 조선 왕실 인장 목록이죠.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조선 왕실 인장이 도난당했다고요? 네, 한국엔 아직 보고되지 않았어요. 범인들이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 빼돌리려 하고 있죠. 일주일 안에 암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당신 덕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 마르탱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죠. 그가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봤어요. 뒤봉이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 내부 협력자를 동원해서 박 검사님 행방을 찾고 있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했다고 하네요. 김경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들이 정말 급한가 봅니다. 뭔가 큰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번 주말 비공개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 그 전에 저를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마르탱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해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엔 근육질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르페브르 경위예요. 김경감이 소개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죠. 이제부터 당신을 지킬 겁니다. 차가 출발하자 소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거리를 달리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차는 16구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한적한 거리 3층짜리 저택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안전가옥입니다. 김경감이 말했어요. 겉으론 평범한 개인 주택이지만 최첨단 보안 시설이 갖춰져 있죠. 안으로 들어가니 예상과 달리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엔 방탄 필름이 붙어 있었죠. 2층 서재엔 여러 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수사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을 겁니다. 마르탱이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프랑스 검찰청 특별수사관 임명장이에요. 임시지만 이제 당신도 공식적으로 우리 팀입니다. 소연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봤어요. 대한민국 검사 박소연을 프랑스 검찰청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가능한가요?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죠. 마르탱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건드리려면 프랑스 검찰청 전체를 상대해야 해요. 김경감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러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뒤봉은 궁지에 몰릴수록 위험해져요.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러설 수 없죠.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파리의 상징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 이면에는 추악한 범죄가 숨어 있었죠. 사흘 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정의가 승리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밤 소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층 서재에서 밤새 작업하며 김경감이 가져온 새로운 증거들을 고발장에 추가했죠. 조선 왕실 인장 도난건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정조대왕의 어보 세종대왕의 옥새를 포함해 7점의 국보급 유물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새벽 5시 소연이 잠시 눈을 붙이려 할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 없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소연 검사. 뒤봉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새 집은 마음에 드나? 16구 부자 동네가 13구 쥐구멍보다는 낫겠지. 소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벌써 위치를 파악한 거였어요. 뭘 원하시는 거죠? 소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프랑스를 떠나. 48시간 안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뒤봉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녕하신가? 강원도 춘천이던가? 작은 한의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가족까지 조사한 거였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48시간 잘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즉시 마르텐과 김경감에게 연락했어요. 30분 후 두 사람이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다니 선을 넘었군요. 마르탱이 분노했어요. 한국 대사관과 연락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김경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가옥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극비 사항인데. 르페브르 경위가 들어왔어요.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모두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아니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녀는 노트북을 켰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합시다. 그들이 급하다는 건 우리가 핵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48시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도 48시간 안에 끝냅시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탱이 물었어요. 고발장 제출을 앞당기는 거예요. 오늘 당장 제출합시다. 김경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성급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소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뒤봉과 조직의 연결고리, 자금 흐름, 도난 문화재 목록, 구매자 명단까지. 증거는 충분해요. 그때 창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르페브르가 재빨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수상한 검은색 벤이에요. 한 대, 두 대, 세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마르탱이 욕을 했어요. 벌써 움직였나? 김경감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먹통이었어요. 신호 차단기를 쓰는 것 같아요. 르페브르가 말했습니다. 프로들이네요. 일반 경찰이 아니에요. 소연은 재빨리 USB에 파일을 복사했어요. 일단 자료부터 지켜야 해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갑자기 1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뒷문으로. 마르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뒷문도 이미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2층 서재에 갇힌 셈이었죠.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복면을 벗었어요. 뒤봉이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군. 이제 강제로라도 처리해야겠어.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다가왔어요. 르페브르가 앞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잠깐, 소연이 외쳤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뒤봉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인생이야.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 내가 다 망쳤어.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선택한 순간부터. 범죄? 뒤봉이 비웃었어요. 난 단지 기회를 잡았을 뿐이야. 이 나라 상류층들이 원하는 걸 공급했지.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줬어. 루브르에 걸릴 수 없는 명품들을 그들의 응접실에 걸어줬다고. 그건 도둑질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친 거예요. 역사? 뒤봉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소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이 된 이유가 있었겠죠. 뒤봉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자수하세요. 당신이 아는 정보를 제공하면 감형받을 수 있어요. 웃기는군. 뒤봉이 다시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바보로 보이나? 자수. 그럼 조직이 날 가만두겠어? 내 가족은? 그가 소연의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그 파일들 다 삭제해. 지금 당장. 싫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뒤봉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그가 총구를 소연에게 겨눴어요. 파일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경감님, 철수해야 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다급히 말했어요. 뒤봉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그는 소연을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절대로. 그들이 황급히 철수했습니다. 김경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다행히 제가 비상 연락망으로 지원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봉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마르탱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지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정의는 쉽게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야.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모든 것을 결정할 날이 될 거였어요. 오후 2시 소연은 마침내 고발장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23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죠. 그녀가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경감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김경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말했어요. 뒤봉이 도주 중이에요. 공항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아마 국외로 도망치려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를 잡아야 해요. 그가 도망치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르탱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경찰이 추적하고 있으니. 아니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그와 마주해야 합니다. 르페브르가 차 키를 들었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보장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소연이 USB를 김경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못 돌아와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차는 파리 외곽으로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센강변 창고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르페브르가 말했습니다. 공항 반대 방향인데. 마르탱의 전화가 왔어요. 뒤봉이 방향을 바꿨어요. 19구 오르세 부두 쪽으로 가고 있답니다. 옛 와인 창고 지역이에요. 15분 후 그들은 버려진 창고들이 늘어선 센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어요. 녹슨 크레인, 깨진 창문들, 그리고 차가운 강바람. 이곳은 한때 파리의 물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잊혀진 공간이었죠. 저기요. 소연이 가리켰습니다. 창고 하나에 뒤봉의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경찰 차량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질이 있어요. 현장 지휘관이 설명했습니다. 창고 직원 2명을 잡고 있답니다. 마르탱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뒤봉 경감, 나와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잠시 후 3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뒤봉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인질이 다칠 거야. 소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뒤봉 경감님, 저예요. 박소연입니다. 대화합시다. 뒤봉이 소연을 발견하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동양에서 온 주제에 감히. 저 때문이 아니에요.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 때문이에요. 선택? 뒤봉이 소리쳤습니다. 내게 무슨 선택이 있었어? 월급 2,000유로로 파리에서 살아보라고. 상사들은 승진 약속만 하고 정치인들은 우릴 이용만 해. 그래서 난 내 몫을 찾은 거야. 그게 문화재를 훔치는 이유가 되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프랑스 것도 아니잖아. 뒤봉이 외쳤어요.
아시아 골동품이 왜 여기 있어야 해? 어차피 박물관 창고에서 썩고 있을 텐데. 그건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유산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조선 왕실 인장,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600년 전 왕이 백성과 소통하던 도구예요. 그걸 어떤 부자 지하실에 장식품으로 걸어둔다고요? 뒤봉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경감님. 소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어디에 훔친 문화재들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럼 사법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사법 거래? 뒤봉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입을 열면 난 죽어. 조직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김경감이 나섰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뒤봉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25년이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25년 동안 이 일을 했어. 처음엔 작은 뇌물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 처음 경찰이 되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왜 경찰이 되셨나요? 뒤봉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의를 위해서였어. 우스운 얘기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파리를 지키겠다고 했으니. 그 청년은 어디 간 거예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생강의 물결 소리만이 들려왔죠. 그때 창고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감님, 조직 놈들이 왔어요. 뒤봉 부하의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검은 SUV 세대가 창고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상인 조직이 뒤봉을 제거하러 온 거였죠. 이제 선택해야 해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에게 죽을 건가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싸울 건가요? 뒤봉은 망설였습니다. SUV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창고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도 대응 준비를 했지만 인질이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교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뒤봉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날 죽이러 왔어.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럼 나오세요. 소연이 외쳤어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또 다른 총성.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뒤봉이 창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1층 출입구가 열리고 뒤봉이 두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의 뒤에는 인질 2명이 있었습니다. 항복한다. 뒤봉이 외쳤어요. 날 보호해줘. 모든 걸 말하겠어. 경찰 특수부대가 재빨리 뒤봉과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동시에 창고로 진입해 조직원들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몇 명은 생강으로 뛰어들어 도주했죠. 뒤봉은 경찰차에 타면서 소연을 봤어요. 미안해.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얘기는 그저 협박이었어.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하겠어. 뒤봉이 말했어요. 조직 우두머리, 숨겨둔 문화재들, 매수한 공무원들, 다음 거래 일정까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죠?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내 가족을 보호해줘. 아내와 딸이 있어. 16살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김경감이 약속했어요. 걱정 마세요. 가족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뒤봉이 경찰차에 완전히 타자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개월의 수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수고하셨어요. 마르탱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소연이 생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죠. 훔쳐간 문화재들을 되찾아야 해요. 석양이 생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리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소연은 이제 이 도시의 어두운 이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싸우는 것이 그녀의 소명이라는 것도요.
사흘 뒤 파리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문화재 밀수 조직이 일망타진된 거였어요. 아침 6시 프랑스 경찰과 인터폴 합동작전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니스, 심지어 스위스 제네바와 룩셈부르크까지. 소연은 파리 경찰청 상황실에서 작전을 지켜봤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체포 현장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타겟 알파 체포 완료. 타겟 베타 저택에서 문화재 대량 발견. 타겟 감마 스위스 은행 계좌 동결 확인. 무전이 계속 들어왔어요. 마르탱 검사가 소연 옆에 섰습니다. 뒤봉의 진술 덕분이에요. 그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했어요. 뒤봉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털어놨었죠. 조직의 우두머리는 뜻밖에도 유명한 프랑스 예술품 경매사의 대표였어요. 장 피에르 라로슈 60대의 품이 있는 신사로 파리 상류층 사교계의 거물이었죠. 라로슈의 저택에서 엄청난 게 나왔어요. 김경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고려청자 22점, 조선백자 15점, 불교 경전 7점,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백제 금동대학로 복제품으로 알려졌던 게 진품이었어요. 1971년에 도난당한 후 5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그 국보가?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김경감이 계속 스크롤했어요. 일본군이 약탈했다고 알려진 조선 왕조실록 일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교장각 의궤 추가분, 심지어 한국 전쟁 때 사라진 국세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네요. 마르탱이 감탄했습니다. 조직적인 역사 약탈이었어요. 라로슈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대요. 소연이 뒤봉의 진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매로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도난품과 약탈품을 거래했죠. 구매자들은 유럽 전역의 부호들, 기업가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오전 10시 라로슈가 체포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어요. 그의 호화 저택 앞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나이든 라로슈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경찰차에 타면서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난 단지 예술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것들이 어두운 창고에서 썩는 것보다 감상되는 게 낫지 않나? 터무니없는 변명이에요. 소연이 분노했습니다. 훔친 물건을 사랑한다고 정당화될 순 없어요. 그때 르페브르가 들어왔어요. 박 검사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오신대요. 1시간 후 주프랑스 한국 대사가 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60대의 품이 있는 외교관이었죠. 박 검사님. 대사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해낸 일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소연이 공손히 답했어요. 전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이니까요. 그날 오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모든 한국 문화재를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다른 나라 문화재들도 있던데요?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 문화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소연은 TV 중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경감이 다가왔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라로슈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저를요? 소연이 놀랐습니다. 왜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더 말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파리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라로슈를 만났어요. 가까이서 본 그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은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박 검사님. 라로슈가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동양의 젊은 여성이 내 30년 제국을 무너뜨렸군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그럴지도. 라로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내 손으로 만지고 감상하고 소유했으니까. 소유요? 소연이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감금한 거죠. 라로슈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사랑이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예요. 그 문화재들은 박물관에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특히 그것을 만든 나라 사람들이. 긴 침묵 후 라로슈가 말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요? 내가 말하지 않은 창고가 하나 더 있어. 노르망디 해안가에. 거기에 최고의 컬렉션이 있지. 당신 내 나라 국보도 몇 점 있을 거야. 소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이제 말하는 거죠? 거래를 하고 싶어서. 라로슈가 말했습니다. 내 형량을 줄여준다면. 안 됩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의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발적 협조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죠. 라로슈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주소를 알려주지. 어차피 곧 찾아냈겠지만. 소연이 돌아서려 할 때 라로슈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당신 개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제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어요. 평생 한국의 잃어버린 문화재 이야기를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되찾아야 한다고. 제가 그 누군가가 된 거예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소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노르망디 창고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화재는 300여 점이 넘었습니다. 그중엔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조선 왕조 어진,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고려 불화, 심지어 단원 김홍도의 진품 화첩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파리 드골 공항 특별 화물 터미널. 한국으로 돌아갈 문화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김경감, 마르탱 검사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530여 점이에요. 김경감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문화재 환수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우리 문화재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찾아야 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마르탱이 말했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약탈 문화재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특별 수송기에 문화재를 싣는 것을 보며 소연은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우리 것들을 되찾았어요. 2024년 11월 15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특별 화물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평범한 화물기가 아니었어요. 기체 옆면엔 태극기와 함께 우리 문화재, 집으로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공항 활주로엔 문화재청 직원들, 박물관 관계자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같은 비행기 일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귀국이었죠. 옆자리에 김미영 경감이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집이네요. 김 경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화재들도 박 검사님도 저보다 문화재들이 더 오래 기다렸죠. 소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어떤 건 100년 넘게 타양을 떠돌았으니까요. 비행기 화물칸에는 532점의 문화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각각 특수 포장되어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된 상태였죠. 그중엔 국보급 유물만 해도 30점이 넘었습니다. 백제 금동대양로 조선왕조실록 낙권 고려청자 상가문 학문 매병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초본 그리고 정조대왕의 어색까지 공항 귀빈실에서 문화재청장이 소연을 맞았어요. 박 검사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청장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과분한 인사입니다. 소연이 당황했어요. 전 그저가 아니에요. 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잃고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우리 혼을 되찾아 주셨어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소연은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소연이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했어요. 이분은 김정호 선생님이세요. 한국 전쟁 때 국세를 지키려다 총상을 입으신 분이죠. 그때 국세는 결국 사라졌는데 이번에 되찾은 것 중에 그 국세가 있었어요.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4년이야. 74년 만에 다시 보는구나. 그가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소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지키려 하신 것을 제가 되찾은 것뿐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환수 문화재들이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고 있었어요. 학예사들은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백제 금동 대향로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1400년 전의 향로는 여전히 찬란했어요. 집에 왔구나. 한 학예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구나. 그날 저녁 소연은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춘천에서 올라온 부모님이 서울 작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딸 고생했어. 어머니가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프랑스 경찰이 위협했다면서.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소연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다음 날 새벽 소연은 홀로 경기도 양평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어요. 할머니 묘소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연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았어요. 백제 금동 대향로도 고려 청자도 조선 왕 조실록도요. 바람이 불어 주변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소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지키려다 못 지킨 문화재들 이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한매차 하셨던 그 빈자리들이 채워졌어요. 그녀는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손녀가 해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소연은 다시 검사복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동료 검사들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우리 영웅 돌아왔네. 파리를 정복한 여전사. 하지만 소연은 담담했어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부장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검사, 다음 임무가 있어. 이번엔 동남아시아 문화재 밀매 조직이야. 앙코르와트 유물들이 대량으로. 맡겠습니다. 소연이 즉시 대답했어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부장이 웃었습니다. 일단 좀 쉬어. 한 달은 쉬어야지. 파리에서 고생했잖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소연이 웃었어요. 아직 되찾아야 할 우리 문화재가 많으니까요. 그날 오후 소연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어요. 귀환, 집으로 온 우리 문화재 전시회였죠. 대통령, 국회의장, 각국 대사들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엔 전시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보였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문화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려 청자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셨구나.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됐구나. 초등학생 무리가 조선 왕 조실록을 보며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500년 역사가 여기 담겨 있죠. 소연은 조용히 전시장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마르탱 검사였어요. 박 검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로슈가 추가 진술을 했어요. 독일과 영국에도 비밀 창고가 있대요. 아마 거기도 한국 문화재가 있을 거예요. 정말요? 소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럼 다시 가야겠네요. 아, 그리고 뒤봉이 전화래요. 마르탱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고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새 삶을 살 거래요. 다행이네요. 소연이 안도했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박물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곳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소연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의미니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한 달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소연 검사 독일에서 추가 문화재 200점 발견. 유럽 전역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 시작. 기사 사진 속 소연은 여전히 젊고 당당했습니다. 그녀 뒤로 환수를 기다리는 수많은 문화재가 보였죠. 그리고 기사 마지막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 젊은 검사의 용기가 시작한 변화. 이제 전 세계가 약탈 문화재 반환에 나서고 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소연의 할머니 묘소엔 그날도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당신의 손녀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소연은 알 수 있었어요. 김정호 할아버지였을 거라고. 새벽 3시 한국인 유학생의 집문을 부순 프랑스 경찰. 그녀의 검사복을 발견하고도 무시했던 그 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시련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수백 년 동안 타향을 떠돌던 우리 문화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검사 박소연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새벽 3시 부당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온 프랑스 경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젊은 검사. 그녀의 용기가 결국 잃어버렸던 우리 문화재 500여 점을 되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엔 박소연 검사 같은 용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꿈꾸고 옳은 일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산책하신 분, 집안일 하신 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들으신 분, 잠들기 전 누워서 들으신 분 모두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이야기처럼 억울했던 일이 결국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저녁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